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광주 희망과 성장 연구소 정진욱 대표 그리고 강서준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정진욱 대표님, 예. 일단 제1야당의 대표라서 조금 소환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서 한 번 소환하지 않겠냐 했는데 개별 사안으로 지금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예. 이제 항상 검찰이 예측을 빗나갈 정도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하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연말에 소환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인 것은 그동안에 지금 계속 수사한 게 대장동 사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느닷없이 지금 성남 FC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장동에서 도저히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성남 FC로 다시 공격하면서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공개하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의 배임 혐의보다는 아무래도 성남FC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정치자금법의 위반 혐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성남 FC 사건은 이제 그 삼자 뇌물죄로 지금 몰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모든 지자체들이 다 대부분 그 축구 FC들을 다 키우고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예, 광주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예를 들면 광주만 하더라도 지금 올해 예산이 약 한 130억 정도 들었고요. 그 중에 이제 시에서 한 90억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뭐 선수의 이적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또 이제 일부는 광고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은 굉장히 광고비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동안 광고비나 후원금으로 해서 그 FC들을 키워오고 있는데 성남 FC에 대해서 광고비를 후원금 내지는 이제 뇌물로 뇌물을 준 거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패널 분들께서는 뭐 이 대표와 관련 수사 중에서 이제 성남FC 의혹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소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었는데요. 우선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부터 어떤 것인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법 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형법 13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또 공여를 요구, 약속한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그 일반 뇌물죄와의 차이점은 일반 뇌물죄는 그 공무원이 그 대가를 수수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본인이 아닌 제3자, 이 사건에서는 성남FC가 되겠죠. 성남FC가 그 대가성 있는 뇌물을 수수하게끔 했다라는 죄입니다. 그 제3자 뇌물죄를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핵심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례 중에서 좀 유명한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그 예전에 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 관련돼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2009년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는 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대통령한테 이런 그런 청탁을 하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사건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그 두산이나 다른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할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협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이거 그 결국은 지금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를 불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이랄지 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다 통틀어서 소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그 검찰은 그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의 구속이랄지 여러 상황상 지금 현재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해서 아마 소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수사상 항상 피의자는 맨 마지막에 소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는 됐고 그것이 재판에 가서 기소는 될 것이고요. 재판에 가서 그 사실관계 그리고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그 검찰의 입증을 통해서
파악이 된 다음에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법원에서 좀 다퉈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 이렇게 검찰이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고 지금 성남 FC 문제로 28일 날 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공교롭게 또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청문회가 있기 바로 직전이에요. 좀 맞습니다. 여론을 좀 예. 끌어가려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고민이 많겠어요. 이거 참석할 수 있습니까? 28일이라는 그 날짜는 사실은 광주에 방문하기로 지금 예정된 날짜거든요. 원래 광주를 찾기로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27일에 이제 전남을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28일에 광주를 이재명 대표님께서 방문해서 우리 지금 굉장히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복댐 현장도 둘러보고 또 지역에서 최고위원회도 여는 이런 일정이 예정돼 있는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8일 날이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환 통보를 한 날이 어젠데요. 어제 오후 5시 55분에 당대표실의 당직자를 통해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오전에 한 것도 아니고요. 오후에 한 것도 아니고 퇴근 직전에 예, 이런 방식도 굉장히 이제 검찰스러운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적상 오늘이 이재명 대표님의 생일날입니다. 꽃과 그래- 케이크는 받으셨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이제 네. 그 떡과 케이크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런 소환 통보를 하면서 검찰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일정들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이제 안동을 방문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걸 본다면 이 재판 자체 내지는 이제 이번 조사 자체가 굉장히 의도가 있는 정치적인 편파 수사고 보복 수사다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응할 수 같습니다. 있나요? 응하실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내부적으로는? 소환에 응할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좀 판단하실 걸로 그렇게 지금 오늘 봅니다. 또 고향에 가 계시니까 또 와서 그렇죠. 이 대표님은 예, 좀 예. 더 논의를 해본 다음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말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환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19일과 20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이번 성남 FC 사건만 봐도요. 이게 1년 전에 무혐의 처리난 겁니다. 그것도 검찰 스스로가 무혐의 처분한 것을 1년 동안 그대로 대검에서 끌고 있다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재기 수사, 다시 수사해라.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서 지금 다시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검찰 스스로가 내린 결론도 지금 스스로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국가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는 전두환 독재 정권 시대로 끝났다고 봤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이런 거라든가 또는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이라든가 여러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는, 즉 그 정치적 겨울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아마 생각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법적으로 네네. 소환 조사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제 그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보면은 헌법 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국회에서 행한 사건이 아니라 예. 그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이게 뭐 체포나 예. 뭐 구속이 아니라 단순 소환이기 때문에 예. 면책 특권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보통 소환 조사 통보를 받고 피의자가 네네. 일정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에는 출석을 못 하겠다가 아니고 뭐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거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그 피의자나 그 소환을 할 경우에 변호사 요즘 동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대부분 다 동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변호사 일정도 있기 때문에 검찰과 조율을 통해서 뭐 그렇게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데요. 많이는 못 늦추죠. 그래도 보통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의리입니다. 피의자들은 네. 검찰한테 계속 본인이 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정한 그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까봐 무서워한 경우가 많고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전에 그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예. 소환에 불응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큰 태도를 보면 본인이 소환에 가서 이러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거나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정치적 정치적 수사다.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수사에 대해 가서 응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도 보면은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관련해 가지고 정진상 전 실장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81번 언급이 돼요. 보통 공소장에 네. 피의자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기 마련인가요? 주범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나요? 당연합니다. 어떤가요? 네, 주범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그 보통의 일반 범죄라면 이 정도까지 나온다면 대부분 공범으로 기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고 아마 이는 검찰에서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진상 대표를 기소할 때는 정진상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빌려서 힘을 얻어서 이런 부정한 일을 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또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생각할 때 여기서 정진상 대표와의 관련성, 이재명 대표도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가능성을 열어서 공범으로 또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 네. 언급에 보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이재명 대표를 직접 그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정황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 관계를 말하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이제 전형적으로 사람을 엮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범죄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공소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구속영장 예,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 검찰이 어떤 정치적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래는 그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공소장에 정치적 동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은 그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공소장에는 정치적 동지입니다. 뭐 정치적 동지나 공동체나 전혀 뭐 없고요. 아마 이렇게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본인의 정치적 동지가 또 한 명 또 이런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써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표현한 것으로 바꾼 것 같고요. 보통의 그 영장 청구의 범죄 사실은 조금 러프하게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공소장 같은 경우는 요건이 있습니다. 공소장에 작성 기재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뭐랄까요? 그 맞춰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걸 두고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언론이 굉장히 주목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을 때 경제 공동체라는 용어를 그랬죠. 썼거든요. 그때 저희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걸 통해서 경제 공동체는 이제 그 공동의 어떤 이익을 나누는 긴밀한 관계,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의미로 썼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여기에 이제 정치에 투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는 결국 이제 한 몸처럼 모든 범죄도 같이 하고 또 이익도 같이 나누는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면 예.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이걸 공소장에서 그대로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전에 쓴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온용해서 쓰면서 정치적 공동체를 쓰지 않는 대신에 정치적 동지라고 쓰지 않는가. 정치적 공동체는 사실은 모든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라는 좋은 단어를 굉장히 그 검찰은 나쁜 이미지를 만드는데 오염시켰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언어의 오염이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심한데요. 그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진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캠프의 대변인을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패널들이 지금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어떤 검찰 쪽 입장을 반영하기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대장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찰도 그러하고 주변에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배임의 혐의는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뭐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입을 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거기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좀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전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께서 떡을 만지다 보면 뭐 떡고물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여기에는 뭔가 뒤에 뭐가 있을 거다. 또 부정하다가 뭔가 드러날 거다. 이제 이런 어떤 심증을 갖게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의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1년 반 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일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대장동 관련된 논평도 쓰고 예. 대응하면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대장동은 원래 시작 자체가 그 특정 세력에게 어떤 이익을 몰아주려고 했던 것을 이재명 대표께서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이익의 한 3분의 2 이상을 성남시가 가져오는 것으로 그 구도를 짠 거거든요. 예. 이걸 배임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그 도시 공공개발 여기에 나온 모든 이익 환수액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그 시장이 환수한 금액의 뭐 절반도 안 됩니다. 아마 한 10분의 1쯤 될 겁니다. 이렇게 큰 업적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임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시장으로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냈던 그런 어떤 그 도시 개발 사업을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로 심증만으로 폄하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또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 이제 패널이 지금 한쪽으로 나오셨으니까 그럼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지금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갔다는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떤 사실은 그 정진상 실장이라는 김용 부원장 나의 정치적 동지 굉장히 나의 측근이다라고까지 할 정도의 이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대선까지였고 지금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까지도 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덮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새로운 일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미 그 녹취록이라든가 또 그 안에서 다 언급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새로운 그 진술이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유동규가 진술을 바꾼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기 전 그 진술을 보면 이재명 대표 시장 모르게 해라. 이재명 대표 알면 큰일 난다. 예.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게 한 428억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좀 더 가까운 김용 부원장은 8억 4천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최근에 또 그걸 중간에서 유동규가 자기가 그 빼먹은 게 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이제 받은 걸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측근인 아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은 처음에 이제 뭐 1억 2천 이랬다가 이제 2억 4천 정도거든요. 그러면 돈을 받았다면 가장 측근으로 갈수록 점점 금액이 커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우리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점점 그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 갈수록 428억에서 8억 4천에서 1억 2천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뭘 뭐 받았을 거라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또는 대장동에 무슨 큰 그 뒷거래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종전에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모르게 뭔가를 하자고 이야기한 것에 전면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전부 새롭게 검찰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법조계 전체 뭐 의견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정 대표님께서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혐의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억울한 점도 있고 무죄가 나올 사안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매우 힘든 심정의 어떤 시기들을 보내고 있어서 겨울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대표나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을 구속됐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판사까지도 인정을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저희가 이제 그 구속영장 발부 그 재판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범죄의 소명입니다. 어느 정도 범죄의 소명이 됐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특히나 이렇게 전 국가적인 사안을 두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 입장에서도 전혀 아닌 혐의들로 뭐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했다가 만약에 그게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정치적 후폭풍은 엄청날 것입니다. 네. 일단은 내일 또 이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주요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네, 그 김 부원장은 그 지난 대선 때 그 과정에서 유동규 전 법무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8억 4천만 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 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은 검사에겠습니다. 검찰에겠고 그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실관계 혐의가 얼마큼 입증될 것인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뭐 검찰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그 정치자금이 받는 과정에 그 가방, 종이박스, 뭐 메모지 이런 물적 증거들이 있고 또 그 유동규 본부장이랄지 많은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데 또 한편 반대로 지금 김 부원장 같은 경우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 예, 그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예. 또 덧붙이겠습니다.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처음에 이 사건이 뇌물죄로 시작합니다. 그랬죠. 예, 그랬다가 이게 느닷없이 유동규 석방을 앞두고 정치자금법으로 예, 바뀌거든요.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재명 수사로 바뀐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에서 유동규가 받아야 되는 형량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뇌물죄라면 유동규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고요. 또 형을 받더라도 상당한 긴 기간이어서 뭐 예를 들면 집행유예라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자금법이면은 그게 훨씬 더 쉬워지고요. 그러면 유동규를 봐주기 위해서 제명 자체를 바꿨다는 그런 예.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소진 변호사님이 너무 좀 쉽게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뇌물을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종이박스에 들고 갔는데 그 종이박스 다시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의아하죠. 예. 쉽게 이해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들은 반드시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하고 그 합리적 의심에서 벗어날 때는 그것을 증거로서 폐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증거들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속영장의 발부는 물론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굉장히 이제 엄밀한 기준으로 판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또 그 구속영장 발부의 어떤 기준들이나 판단은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구속됐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완전히 소명됐다거나 또는 저 사람이 범죄자라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이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의 전면적인 그 소명이 됐기 때문에 김용 원장을 구속했다기보다는 저는 구속의 필요성이 일정 정도 있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발언이 예. 마치 이재명 대표의 그 유죄를 어느 정도 예. 그렇게 예단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들과 오해가 있어서 예. 정정을 하면 그 제 발언의 취지는 이재명 대표 측에 물론 억울한 점도 있고 이건 재판을 통해서 우선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됩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재 이재명 대표 측의 방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여의도 좀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5시 15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고 행안부 경찰국 예산은 50% 감액하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이거는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좀 요구를 한 건데 편성을 3,500억 정도를 편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자, 이게 사실은 국회의장의 중재안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예, 여야 국회의원들 특히 원내대표의 합의는 사실 진즉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합의안을 가지고 가면 대통령실에서 틀곤 했습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저는 몽리 정치를 하고 있다, 오기 부리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근데 이제 아주 최근 나온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을 의사가 있다. 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결국은 그동안 미뤄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받을 의사는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사실은 물러날 어떤 회방을 놓거나 또는 이렇게 뒤로 미룰 명분이 없어진 것 때문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굉장히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협상할 만큼 협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 그 1% 포인트를 이제 낮추는 것도요. 저쪽에 국힘에서 주장했던 것은 초거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익을 3천억 원 이상 내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속에서도 우리가 합의해 준 거고요. 또 하나는 경찰국 설치, 행안부 안에 경찰국 설치라든가 또 법무부 안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민주정치의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법치주의의 근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찰의 어떤 자치를 우리가 지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다시 행안부가 내지는 정부가 지금 검찰을 자기들 통제 속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던 그 인사검증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맡기는 이런 어떤 우리 가치와 연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지금 시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했다. 그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힘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목리부리기는 어려워졌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뭐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가 뭐 반 정도 감액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뭐 반영이 된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안은 어느 정도 합의안이 이러는데 뭐 대통령실에 마지막 그런 허가가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습니다. 보면은 지역 예산이란 이런 측면은 또 민주당 측에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또 경찰국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아니라 50% 정도는 또 여당에 또 의견이 반영돼서 뭐 더 이상 시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예산안이 합의가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뭐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쎄요, 계신지요? 그거는 매우 좀 어려운 문제여서요. 네.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 아, 네. 그래요? 네. 그 사실은 이 대표님 저희 어제 뉴스와이드 시간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 이 노동 개혁 이야기하면서 노동조합과의 좀 어떤 이 벽을 쌓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떤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번 화물연대를 세게 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뭐 우리 뭐 좀 통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미를 봤다 할까요? 지지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노조의 역할 또는 어떤 그 노조가 조금 우리 사회에 어떤 뭐 때를 쓰는 듯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식상해하고 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정작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또는 보살펴야 되는 어떤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격하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동개혁에서 지금 이번에 화물연대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 6월에 네. 여야가 이미 다 합의해서 정부가 실행을 하겠다는 그랬죠. 예, 네. 이미 자기들이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공격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파퓰리즘으로 인기를 예. 얻겠다 이런 방식이어서 저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은 우리 국민들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예.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보살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놓쳐지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예. 법적으로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 물론 약자긴 한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좀 강화하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법원에서 어떤 그 회계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단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어떤 법적 분쟁 많이 있나요? 글쎄요, 뭐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헌법에서 보자는 노동상권상 네. 정당한 쟁의 행위나 이런 것은 뭐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뭐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회계상의 어떤 문제를 저지른다면 분명히 뭐 처벌을 받거나 예. 네, 그래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네. 뭐 쟁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런 그 절차와 정당한 절차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투명성은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다면 만약 노동조합에서 회계에 어떤 부정이 일어났다, 횡령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고발 조치를 해야만 수사가 되는 건가요? 수사의 개시는 대부분 뭐 고발로 이루어지겠지만 또 인지랄지 뭐 여러 가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충분히 네.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건.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좀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법과 원칙으로 한번 좀
지지율 상승을 보고 이걸 계속 좀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 또 일각에서 또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정부가 죄수 신분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꽃과 케이크를 보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사평론가인 배종호 세안대 교수가 KBC 대담에 출연해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꽃과 케이크를 전달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례라고는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죄수 신분이라며 윤 대통령이 개인적 호감이 있어 MB를 반드시 사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유층자제들의 마약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쟁하듯이 막겠다고 한 이후에 검찰의 마약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남양유업의 창업주의 손자 범효성가 3세 전 경찰청장 아들에 이어서 고려제강 3세 홍 씨가 마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마약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여당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KBC 라디오 대담에서 신현영 의원의 행태는 쇼, 갑질, 불법이 혼용된 3종 세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신 의원이 다음 총선을 위해서 보인 행동이었다면 자질 미달이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톱10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조금 전에 예. 이재명 대표님이 오늘 생일이라 하길래 꽃과 케이크를 받으셨냐? 이렇게 여쭤본 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는 보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사실 야권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실과.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제스처들이 좀 있냐 이런 좀 질문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예.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 쉽게도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을 사면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일종의 본인의 그 신념이고요. 당 대표가 돼서도 계속 끊임없이 같이 협상을 하자, 만나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당내에서 구걸하는 거냐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요지부동의 그런 그 철벽을 치고 국민의 어떤 여론을 듣지 않겠다, 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런 방식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서 하루빨리 여야가 정치는 이제 대화, 협상, 타협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아마 우리 지금 무역 적자액이 500억 달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내년 어떤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이런 속에서 과연 특정 정치인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수사에 올인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네, 일단 당장 내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금 꽃과 케이크 네. 얘기도 했었고 그동안에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걸 예상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와 네. 별도로 지금 상황에서는 사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얼마 전에 그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사면이라는 제도는 시혜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의 은혜로서 네. 풀어주겠다는 건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은혜를 준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모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지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필 얘기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서원 씨,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죠. 자필 탄원서를 윤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역성 원단을. 그럼 왜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심리는 알 수 없지만 전혀 뭐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뭐라도 하나 해보고 네. 싶었겠죠. 예. 네, 아니면 뭐 본인을 좀 다시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건지. 네. 그 신현영 의원 이야기도 방금 예. 나왔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안을? 좀 짧게 말씀해 예. 주실까요? 신현영 의원은 본인이 의사기 때문에 충심으로 한 건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본인을 태우러 이렇게 멀리 돈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제일 먼 쪽이어서 이렇게 오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런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신현영 의원이 현장에 가서 빨리 사람들을 구하고 의사로서 도우려고 했다는 이 충심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뭐 그래도 이게 원활하고 또 이제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행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네. 예, 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및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노조 부패 척결 얘기는 좀 피하고 민주당 얘기 하나 좀 네네.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뭐 다음 주에 검찰에 나와라 뭐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소환 조사 통보를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모여서 뭐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나갈 것 같은가요? 어떨 것 같은가요? 제 생각에는 네. 소환에 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않을 것 같다. 네. 왜요? 지난번에도 한번 응하지 않으셨죠? 네, 그리고 또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네. 아마 체포 동의안이 와도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니까 구태여하지 않겠다. 특히 이제 지방 그 네. 민생 현장 네. 스케줄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이 뭐 야당 대표를 그냥 소환하진 않을 거고 뭐 기소를 전제로 해서 부르는 그렇죠? 걸 텐데 네네.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그럼 현실화 된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검찰 탄압 야당 주장대로 어느 쪽일까요? 이게 이제 보면 네. 지금 성남 FC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법이거든요. 제3자 뇌물법은 본인이 직접 돈을 안 받아도 네. 안 받았어도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신데 그 탄핵당하실 때 주요 범죄 중에 하나가 3자 뇌물법이었어요. 본인은 안 받았어도 그때 당시 최순실하고 경제적 이익 공동체로 이익을 줬다 뭐 이런 논지였었거든요.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 경남 FC 또 마찬가지로 광고 협찬을 받았대요. 네. 그런데 그때 광고를 제공해주는 채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이것을 반대급부로 어떤 특혜를 주면 양쪽이 다 3자 뇌물법으로 걸린다. 네. 그래서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그래서 본인은 그 검사 출신이라 그것을 확실히 하고 그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대표께서는 두산건설하고 이제 네이버가 네. 제일 크죠. 그런데 이제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50억인가 이렇게 네. 후원금을 받고 그 지목 변경을 해줬죠. 네. 그 지목 변경을 해주는 바람에 수백억 정도의 땅이 네. 조 단위가 넘었다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네.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했고 그 시민단체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변호사 출신이라 네. 여러 가지로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글쎄 이것은 본인께서 소명하시기가 쉬울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럼 소명을 하려고라도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일단 이제 회기 중에는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최대한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원장 민주당 복당이 받아들여진 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이제 박지원 전 네. 국정원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선거 때 네. 그 안철수 당을 나가서 안철수 당시 대표랑 그
합당 네. 그 조인을 해서 당시 이제 호남 싹쓸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큰 해당 행위를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대표께서 그 복당을 허락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지원 구조가 네. 친명계, 친문계 네.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친문계는 이낙연 그 전 대표를 지원을 했고 네. 친명계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하고 상당히 갈렸는데 잘 보시면 네. 이재명 대표의 모든 그 사법 의혹은 네. 우리 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친문계에서 다 나온 것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수사의 단초를 다 그쪽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이재명 그 대표께서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네. 예컨대 이제 뭐 불체포 특권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계속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수사는 진행 중이고 결국은 소환될 수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 이 당을 지키려면 그 친명계를 좀 지켜내야지 되고 네. 특히 이제 문계로부터 그럴 경우에 적임자로 소위 말해서 뭐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런 급으로 모셔가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이거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던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룰 개정은? 글쎄 그 지동설, 네. 천동설 이런 말씀 아시죠? 요즘 유동설이란 말이 유행이래요. 우리 뭔가요? 당이 그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지 이분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동설이란 말을 하는데 네. 우리 당이 당권 그 주자 중에 한 사람인 유승민 대표 한 분을 위해서 그 유불리를 따져서 그 당의 룰을 정할 정도로 그렇게 한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기지사 네. 예비 경선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5대 5였어요. 당심 50%, 민심 50%. 네. 그 이제 현역 의원인 그 이제 김은혜 후보는 당시에 마이너스 5% 적용까지 받았어요. 현역 의원 페널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런데 우리 당에 네. 그 전에 고치기 직전에 룰은 7대 3이었습니다. 네. 당심 70%, 민심 30%, 5대 5에서도 졌는데 7대 3을 그대로 두면 거의 이기기가 힘든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그 전 의원을 상대로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룰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바꾸신 건가요? 왜 바꿨냐면 저희가 이제 당원이 1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이준석 네. 당시 당대표가 되실 때 20만이쯤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거의 뭐 4-5배가 네.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책임 민주주의 할 수 있다. 정당 민주주의 할 수 있다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유불리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1인 독재 사당화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던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당원들의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100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준석 전 대표 쪽을 지지하는 그런 구성부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분들은 아마 유승민 네. 그 전 의원께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윤석열 1인 독재 사당 제가 그 말씀을 한 것을 보고 이분은 우리 당의 당원들을 정말 무시하는구나. 당원을 무시한다고? 네, 당원들이요. 당협위원장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지령같이 내리신다고 쫙 찍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당의 당대표를 하시려면 당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지 되는 분이 네. 저렇게 대통령을 폄하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경선 개입했다고 뭐 유죄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겁박까지 하고 이거는 정말 당원의 도리도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일반 여론조사를 봐도요. 네. 우리 당에서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비율이 5에서 7%뿐이 안 나와요. 정말 반성해야지만 돼요. 아니 우리 당원들한테 그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분이 네. 이렇게 대통령을 폄하하고 우리 당원들의 상처를 주면서 당대표를 출마하겠다.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유동설에 빠져 있거나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어요. 유 전 의원이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겁박을 거꾸로 겁박을 하고 있죠. 아니 무슨 1인 독재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말이 네. 됩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 이전 시절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뭐 체육관 선거하듯이 이렇게 지금 선거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 당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네. 하고 그 어제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 및 비상경제 민생회의 이게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는데 일단 내용 짚어보기 전에 이걸 왜 청와대 그 집무실 나왔는데 왜 청와대 가서 하신 건가요? 저번에 그럴 수뿐이- 국민과의 대화도 그렇고. 그럴 수뿐이 없죠. 왜 그런 저희 거- 국회에 네. 그 이전비와 특히 이제 영빈관 새로 건축비 다 그 제출했는데 다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과거에 청와대로 간 것인데 저는 네. 만약에 우리 당이 2024년 총선 때 다수당이 되면 원래 지금의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그대로 다 돌려주는 것이 권위주의 청산에도 맞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네. 그것을 반드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다음 대통령이 네. 어느 쪽에서 되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윤 대통령이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노조 부패를 대한민국 3대 네. 부패로 강조를 하시면서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취지나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요? 뭐 구체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제 개혁을 하려면 그것에 당연히 그 비리 부분이 있는지 네. 그것을 반드시 부패 구조를 먼저 부패 구조를 걷어내야지만 네.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거든요. 윤 대통령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고 노동개혁을 완성시키려면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패 구조 이것을 반드시 이제 걷어내야지만 되는데 사실은 그 부패 구조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벌써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적폐를 걷어내겠다는 민주노총에서는 뭐 단결권을 침해하는 무단 통치 시도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예. 게요. 분식회계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네네. 그 회계에 분치를 한다는 거 통치를 하는 아닙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속된 대기업의 회장들도 많으세요. 되게 이제 대기업 회장들 또 임원진들이 분식회계로 굉장히 구속이 많이 되죠.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네. 아주 국세청에서 깨알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죠. 당연히 민주노총에 13만이 113만. 가입되어 있고 1,700억의 노조비를 걷고 있다고 해요. 네. 그것에 대해서 회계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여태까지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일단 1,700억은 그 민주노총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노조원들이 내는 뭐 노조비이긴 한데 그게 노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 산별 노조랑 그 단위 사업장으로 가는 거고 민주노총은 뭐 1,700 이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각 회계 산별로 가도 네. 그 총주의권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도 없고 사실 이제 1,70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거기서 뭐 골프 쳤다는 것도 많고 지금 해외여행도 뭐 그 승인받지 않고 간 것 등등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업이 깨알같이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 네. 또 민영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 진다면 그 반대로 노조 측도 당연히 그러한 그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척결이라는 단어를 그냥 뜻만 놓고 보면 뭐 살을 발라내고 뼈를 뭐 바른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살을 네네. 긁어내고 이게 네네. 좀 무서운 단어인데 노조나 노동 자체를 약간 그 적으로 인식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 이제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그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들도 조사를 많이 받았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의 네. 이재용 회장도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죠. 네. 그리고 문재인 그 정부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들이 한 1000여 명 네. 조사를 받았고 그중에 200명이 구속됐고 수사 과정 중에 5명이 극단적인 선택도 네. 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정치 보복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그 사회도 투명해지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폐청산과 비슷하게 척결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네. 근본적인 구조는 이겁니다. 노조 측에 네. 팔지 않을 자유, 노동력을 팔 자유와 팔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줬다면 기업 측에는 반대급부로 살 자유와 사지 않을 자유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노조 측에만 네. 팔 자유와 팔지 않을 자유를 주고 기업은 니네는 무조건 해라 라고 하니까 사업 노조 네. 한마디만 잠깐만 네. 드리면요. 지금 대체 인력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파업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비용이 고스란히 기업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 자유와 네. 그 사지 않을 자유를 준다는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이 불법 파업 노조는 근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양쪽의 자유를 동등하게 주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와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랑 고용 안정 이거는 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죠.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